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875년 3월 25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오래 사셨습니다. 만 90까지 사셨습니다. 그 생애는 조선조 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 건국을 거쳐서 한국전쟁기를 거쳐서 그리고 1960년에 4.19로 물러나시고 다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게 1965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만 90세, 90년의 거대한 생애였습니다. 이분이 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냐 하면은 어떤 인물이 크다 작다는 것은 그분이 활동한 역사적 무대로서 판정이 됩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이라는 세계적 무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3대 전쟁으로 꼽힙니다. 20세기의 3대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월남전쟁에서 미군이 더 많이 죽었지만은 역사적 의미는 한국전쟁이 훨씬 크다고 역사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가 바뀌었느냐? 제가 하나씩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국제공산주의의 남침을 저지했습니다. 즉 모택동과 스탈린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했지만은 이승만 국군이 버티고 미군이 참전하고 유엔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전부 다가 공산화가 되었는데 휴전선 남쪽에서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보루가 생겼습니다. 즉 국제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이 일어나자마자 트루만 대통령은 7함대를 지금 대만 해협으로 보내가지고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방침은 중공군이 대만에 상륙해가지고 대만을 점령해도 군사적 개입을 안 하겠다는 공식적인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나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대만이 이렇게 번영하고 세계적 반도체 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국전에서 제대로 싸운 덕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만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나면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에 물자를 대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군수공업을 아주 100% 가동을 하면서 경제 부흥해가지고 상당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합니다. 한국 덕분이죠. 물론 우리도 일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 있던 미군이 신속하게 한국에 전개될 수가 있었고 일본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산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역할은 같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공통된 북한이라는 적이 있으므로 거의 동맹 수준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미국이 있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본이 경제 부흥했습니다. 그 다음 트루먼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국방비를 늘립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위협적으로 느낀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이 국방비를 늘리고 본격적으로 무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매우 불리하게 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국방비를 한국 전쟁 기간에 4배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들어갑니다.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이깁니다.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드디어 소련이 경제적으로 파탄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나토가 그때까지만 해도 느슨한 무슨 이 협회 비슷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6.25를 계기로 소련의 위협을 느낀 그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하에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체로 커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나토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독일은 1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완전히 무장 해제해가지고 일종의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6.25를 보니까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일을 재무장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경제 부흥도 하고 재무장함으로써 오늘의 독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6.25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맺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이 한미동맹 덕분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죠. 또 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거대한 군사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역사상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가 엘리트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국군 장교단이 또 미국 등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실무적으로도 유능한 집단으로 바뀝니다. 이 국군 장교단이 1961년 박정희, 김종필 중심으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뒤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치면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경제발전, 부국강병, 민주화의 초석을 놓습니다. 이게 바로 6.25란 무대에서 발생한 거대한 역사적 변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간인이지만 그분은 군인보다도 더 군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을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거대한 인물이라고, 가장 큰 인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이승만과 비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 통일을 주도한 신라의 세 사람이죠. 태종, 무열왕,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이 세 분은 삼국 통일 전쟁이라는 무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삼국 통일 전쟁도 6.25의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당과 손을 잡고 맨 처음 백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백제는 쉽게 무너졌는데 부흥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400척의 배에 약 3만 명의
대병력을 파견해가지고 서기 663년에 백총강의 해전을 서해에서 벌립니다. 그때 당나라와 신라가 이 일본의 함대를 무찌릅니다. 그 뒤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고 고대 국가를 만드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부흥운동이 끝났습니다. 서기 668년, 서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서기 668년에 당나라와 신라는 또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러면은 삼국통일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도와준 것은 신라와 함께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도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라까지도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 좋은 나라가 있어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저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무슨 자선단체 같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반드시 계산이 있었습니다.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신라의 국가 지도부는 문무왕과 김유신 등이었습니다. 화랑도 그리고 호국불교 이분들이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당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냥 그 지배체제에서 순응하자 이래 됐으면은 지금 저는 한국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디 산동성의 일부로서 중국말 쓰고 있을 겁니다. 김유신, 화랑도, 문무왕은 그 당나라와 싸움을 결단합니다. 전쟁을 결단합니다. 이게 흔히 대당결전이라고 그러죠. 당나라를 상대로 결전을 했다. 더구나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간이 컸는지. 그때 신라는 작은 나라고 당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더구나 세계 제국 중에서도 이게 최전성기였습니다. 당태종 그리고 그 다음 고종 시절입니다. 실권은 척천무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한반도에서 대당 결전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신라가 이기게 됩니다. 왜 이길 수 있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압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군대가 사기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럼 또 보급선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신라는 자기 고향, 조국, 가정을 위해서 신라군은 싸웁니다. 그리고 지형지물을 잘 압니다. 보급선이 짧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싸우면서 육지에서도 이기고 마지막에는 서기 676년 서해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 해군을 깨부숨으로써 드디어 당나라가 항복을 하는 건 아니죠. 대국이니까. 그냥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라는 일종의 총독부를 물려가지고 만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한반도를 당나라는 신라한테 넘겨주는 거죠. 신라 또한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당나라와 끝까지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이 한반도는 참 금수강산에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해가지고 만주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키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8천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8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산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가 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인물이 삼국통일전쟁을 이끈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이 삼국통일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동북아시아에 한 300년의 평화를 가져온 점입니다. 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어가지고 분열되어 있다든지 약하면은 반드시 주변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전쟁터가 됩니다. 바로 삼국통일전쟁 그 전에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에서도 가야와 손잡고 한반도에 상륙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국제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딱 통일을 해가지고 중심을 잡으니까 그 뒤에 300년 동안 중국, 한국, 일본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요사이 민주주의처럼 그때는 불교가 공통된 어떤 문화고 이념이었습니다. 공통된 불교를 가지고 고대 시기의 황금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중국에 가도 그렇고 한국에 가도 그렇고 일본에 가도 그렇고 요 시기에 만든 문화재가 가장 뛰어나서 이 세 나라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서기 660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서기 676년에 16년에 끝난 이 통일전쟁을 주도한 분들이 세계적 인물이었다면은 바로 한국전쟁을 지도한 이승만이 세계적 인물이라서 저는 이승만,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을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 인물들을 상대한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대했던 미국 대통령이 5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었을 때 이 감옥에서 한 6년 고생하다가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합니다. 미국 유학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인류 대학만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학력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도 좀처럼 만나기 힘듭니다. 그 시절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직 조선이 병합되기 전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다닐 때는 그 총장이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을 지도합니다.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 학생을 매우 아꼈습니다. 자기 총장 공관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이승만 학생은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란 논문인데 국제법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딱 포착한 논문입니다. 전시 중립에 관한 논문입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이 쓴 이 논문을 자신의 정책에 참고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했던 분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은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이승만을 만나고 존경하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존경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학식이라든지 종교적 신념 덕분에 누굴 만나도 거리낌이 없고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특히 건국 역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혼이 빠진 듯이 듣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무초 미국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느냐 하면은 시어도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트루만,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닉슨, 이 5 대통령은 미국 40명이 넘는 미국 대통령 랭킹을 내면은 닉슨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좀 랭킹이 떨어지는데요. 나머지 4명, 트루만, 시어도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아이젠하워는 랭킹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대인물이죠.
미국의 대인물과 맞먹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저는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뛸 정도로 벅찹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바로 민족 통일을 완수한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그걸 발전시킨 박정희, 이런 분들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승만 대통령 단신 147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교과서에 이승만을 제대로 기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 안에 지금 5명의 조선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을 빼고 이승만 얼굴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을 짓밟고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들 그 영혼이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릴 게 있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 이 체제 덕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생명줄을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고 반드시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이야기는 또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